제목 손님. 얼마 전 철도 배달국에서 문간에 커다란 나무 상자를 두고 갔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짜인 상자였다. 짙은 붉은색의 단단한 목재는 마호가니 비슷해 보였다. 나는 상자를 간신히 정원 탁자에 올려놓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한쪽 면에 찍힌 스텐실을 보니 웨이벌리 스타워가 하이파에서 실어온 것이었다. 그러나 보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는 보이지 않았다. 하이파나 그 근처에 사는 친지 가운데 나에게 멋진 선물을 보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연장 창고로 걸어갔다. 잠시 후 망치와 스크루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살며시 상자의 윗 덮개를 열기 시작했다. 안에는 책이 가득했다. 모두 특별한 책이었다. 나는 책을 한 권씩 꺼내서 아직 안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탁자 위에 새 더미로 높이 쌓아 올렸다. 모두 28권이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모두 짙은 녹색 모로코 가죽으로 훌륭하게 장정이 돼 있으며 책 등에는 OHC라는 머리 글자와 더불어 로마 숫자가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책을 집어서 펼쳐보았다. 줄이 쳐지지 않은 하얀 종이에 검은 잉크로 쓴 단정하고 작은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속 표지에는 1934라고만 적혀 있었다. 다른 곳에는 전혀 없었다. 또 한 권, 이번에는 다른 책을 뽑아들었다. 또 똑같은 필체로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의 속 표지에는 1939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서문이나 저자의 이름 같은 것이 적혀 있기를 기대하면서 1권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표지를 넘기니 이름이나 서문 대신 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봉투의 수신인은 나였다. 나는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얼른 서명부터 보았다. 오스왈드 핸드릭스 코넬리어스. 아, 오스왈드 숙부였군. 오스왈드 숙부하고는 소식이 끊어진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1964년 3월 10일이었다.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집안 사람들은 그저 그가 살아있으려니 짐작만 하고 있었다. 사실 오스왈드 숙부에게 대해서는 프랑스에 살아있다는 것, 여행을 많이 했다는 것, 부유한 독신자로서 고약하지만 화려한 습관을 자랑하며 살면서 친척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외에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었다. 나머지는 소문이나 풍문일 뿐이었다. 그러나 소문이 아주 근사하고 풍문은 매우 이국적이라 오스왈드는 오래전에 우리 모두에게 빛나는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다. 피를 나눈 친척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너와 내 새 누이가 나와 제일 가까운 것 같구나. 따라서 너희가 나의 적법한 상속자들이다. 나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남기는 것은 모두 너희 소유가 되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겨줄 것이 없구나. 전에는 꽤 많았지만 최근에 모두 내 나름의 방식,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처분해버렸다. 그나마 내 일기는 보낼 수 있어 위안이 되는구나. 내 생각에 이 일기는 우리 집안에서 보관해야 할 것 같다. 이 일기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의 기록이니 한번 읽어보아도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빌려주면 너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출판한다면 아마 그것으로 너와 출판사는 끝장이 날 것이다. 내가 일기에서 언급한 여자 수천 명 가운데 반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네가 만일 어리석게도 그 여자들의 백합처럼 하얀 평판에 주홍색 글씨를 튀긴다면 그 여자들은 아마 딱 2초 만에 네 머리를 쟁반에 담아 오븐에 넣고 구워버릴 것이다. 따라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너를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 오래전인 1921년 네 가족이 사우스 웨일스의 그 크고 추한 집에 살 때의 일이었다. 나는 너의 큰 숙부였고 너는 5살 정도밖에 안 된 작은 아이였지. 아마 너는 당시 너희 집에 있던 젊은 노르웨이인 보모를 기억 못할 것이다. 그 여자는 아주 단정하고 몸매가 훌륭했지. 우스꽝스럽게 생긴 풀먹인 하얀 가리개가 그녀의 사랑스러운 가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런 제복도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다 감추지는 못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던 오후에 그 여자는 너를 데리고 블루베를 꺾으러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나는 함께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숲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나는 너한테 혼자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가면 초콜릿을 주겠다고 했지. 너는 혼자서도 집을 잘 찾아갔더구나. 너는 그 정도로 분별력이 있는 아이였지. 안녕. 오스왈드 핸드릭스 코넬리어스. 갑자기 일기가 도착하자 집안 사람들은 무척 흥분했다. 모두들 다 투어 그 일기를 읽고 싶어 했다. 결국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다. 놀라운 물건이었다. 활기차고 재치가 넘치고 흥미진진했다. 감동적인 순간도 많았다. 이 사람의 활력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는 늘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로 움직였다. 한 여자에게서 다음 여자로 옮겨가는 사이에 카시미르에서 거미를 찾기도 하고 난징에서 청자를 추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나 여자가 먼저였다. 어디를 가나 그가 지나간 곳에는 여자들이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혼이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들, 그러나 만족스러워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는 여자들. 권당 정확히 300페이지씩 28권의 책을 읽는 데는 꽤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방대한 양을 쓰면서도 독자가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는 재능이 있는 작가는 드물 것이다. 오스왈드는 그런 작가였다. 이야기는 결코 맛을 잃지 않았다. 긴장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다. 한편의 일기는 길든 짧든 또 주제가 무엇이든 거의 예외 없이 그 자체로 완결된 한편의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 권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고 나면 그 매력에 푹 빠져 이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자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일 것이다. 만일 이것을 한 남자의 사랑의 모험을 기록한 책으로만 본다면 이 작품에 비길 것은 없었다. 이 일기와 비교하면 카사노바의 회고록은 기독교 잡지 같았으며 오스왈드에 비하면 카사노바도 성적 능력이 한 수 아래로 여겨졌다. 일기에는 페이지마다 사교계를 박살내버릴 폭탄이 들어있었다. 거기까지는 오스왈드의 말이 옳았다. 그러나 여자들한테서만 반응이 올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여자의 남편들, 모욕을 당하고 오쟁이를 진 남자들은 어쩐단 말인가. 이런 남자들이 흥분을 하면 오히려 더 사납게 변하는 법이다.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 코넬리어스 일기가 무삭제판으로 빛을 보게 되면 그 남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터였다. 따라서 출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무슨 수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았다. 출판사와 내가 심각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출판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하나라도 찾아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무려 6번이나 찾아냈다. 나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보였다. 변호사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인 시나이 사막 이야기가 다른 5편보다는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는 우선 그 이야기에서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짧은 서문 끝에 이 이야기를 붙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일이 잘 풀리면 한두 편을 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하의 일기는 맨 마지막 권인 책에 있었으며 날짜는 1946년 8월 24일이다. 기록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맨 마지막 권의 맨 마지막 일기다. 오스왈드가 맨 마지막에 쓴 일기인 셈이다. 그리고 이 날짜 뒤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다. 독자들은 곧 그 일기를 원문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일기에 나오는 오스왈드의 말과 행동 몇 가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스왈드라는 사람에 대하여 약간 이야기를 해두어야겠다. 이 28권의 일기에 담겨있는 방대한 고백과 견해를 살펴보면 이 인물의 초상을 상당히 분명하게 그려볼 수 있다. 신하의 이야기를 쓸 무렵 오스왈드 핸드릭스 코넬리어스는 51살이었으며 물론 결혼을 한 적은 없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안 됐지만 나는 아주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복을 타고났다. 아니, 짐을 졌다고 해야 할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면, 특히 결혼과 관련된 면에서 보자면 이 말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오스왈드가 결혼을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평생 그가 여자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기간 이상 한 여자에게 관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여자를 정복하고 나면 흥미를 잃고 다른 희생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보통 남자라면 이것이 독신을 유지할 만한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오스왈드는 보통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지어 보통의 일부 다처형 남자도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세상 어떤 여자를 신부로 안겨주어도
밀월 기간은커녕 단 며칠간도 붙어있지 못할 방탕하고 구제불능한 엽색가였다. 그러나 그에게 한 번 도전해보려는 여자는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 오스왈드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했다. 약해 보이는 몸에서는 어딘지 탐미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행동은 정중했다. 처음 보면 유명한 건달이라기보다는 여왕의 시종 같았다. 그는 자신의 연애를 놓고 절대 다른 남자와 토론하지 않았으며 그를 처음 만난 사람은 저녁 내내 그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맑고 푸른 눈에서 기만의 흔적조차 찾아낼 수 없었다. 사실 그는 불안해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사람으로 선택할 만한 남자였다. 그러나 오스왈드를 여자, 그것도 그의 관심을 끌만한 여자 옆에 앉혀놓아보라. 그의 눈은 바로 변한다. 여자를 바라보는 동공 한가운데서 위험한 작은 불꽃이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윽고 그는 대화로 여자를 공략하기 시작한다. 빠른 말투로 교묘하게,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재치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것이 그가 가진 재능이었다. 아주 독특한 능력이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말로 여자의 몸을 감싸고 부드러운 최면의 마법으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자였다. 그러나 훌륭한 말솜씨와 눈의 표정만으로 여자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었다. 코도 한몫했다. 오스왈드는 흥분을 하면 콧구멍 주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콧구멍 테두리가 팽팽해지면서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져 안에 선홍색 피부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묘하게도 야생동물 같은 인상을 주었다. 글로 묘사하면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 여자들은 그것을 보면 감전을 당한 듯한 자극을 받았다. 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오스왈드에게 끌렸다. 우선 그는 어떤 가격으로도 소유되기를 거부하는 남자였으며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인류의 지성, 넘치는 매력, 난잡하다는 평판이 기이한 조합을 이루어 강력한 매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안 좋은 평판과 방탕한 면을 잠시 잊는다면 오스왈드의 성격에는 그가 꽤 흥미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다른 놀라운 측면이 수도 없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그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실제로 도니체니, 베르디, 폰키엘리 등 3명의 작곡가를 주제로 재미있는 소책자를 쓰기도 했다. 그 책에서 오스왈드는 이 작곡가들의 중요한 애인 이름을 모두 나열했다. 이어 그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창조적 정열과 육체적 정열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이 작곡가들의 활동에서 육체적 정열이 창조적 정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국 도자기도 오스왈드의 관심사였다. 그는 이 분야에서 국제적 권위자 비슷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그는 청화 백자를 특별히 사랑해 소장품도 있었는데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받았다. 오스왈드는 또 거미와 지팡이도 수집했다. 그의 거미 수집품, 정확히 말해서 거미강 수집품에는 일반 전갈과 채찍 전갈모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 외부의 수집품으로는 어느 것 못지않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수백 가지의 속과 종을 꿰뚫는 지식도 놀라웠다. 그는 거미줄이 품질은 누에에서 뽑아내는 일반 명주실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재료로 만든 넥타이는 절대 매지 않았다. 그는 거미줄로 만든 넥타이를 모두 4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 나중에는 매년 새로운 넥타이 2개를 옷장에 보태기 위해 파리 외곽의 시골집 정원에 있는 낡은 온실에 아라나와 에페이라 디아데메타 거미를 수천 마리 길러야 했다. 이 거미는 서로를 잡아먹는 비율과 대략 비슷한 비율로 번식하고 증식했다. 오스왈드는 이 거미로부터 직접 원사를 얻어 아비뇽으로 보냈다. 아비뇽에서는 그것을 감고 꼬고 닦고 염색해서 천으로 만들었다. 천은 아비뇽에서 바로 술카에게 전해졌다. 술카는 이런 일에 큰 매력을 느꼈으며 이런 귀하고 놀라운 재료로 넥타이 만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하지만 거미를 진짜로 좋아할 수가 있나요? 오스왈드가 수집품을 보여주면 여자 손님들은 그렇게 못 꺼냈다. 아, 나는 거미를 사랑하죠. 특히 암컷을요. 그 거미 암컷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아는 여자가 떠오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 말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모욕적이기도 하고요. 반대지요.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암컷 거미는 사랑을 나눌 때 아주 사나워져서, 수컷은 일이 끝난 뒤 목숨만 건져도 다행이라는 걸 아시나요? 아주 민첩하고 영리한 수컷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죠. 어머, 오스왈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개거미, 이 아주 작은 거미의 암컷은 위험할 정도로 정열적이어서 수컷은 자신의 거미줄로 복잡한 고리와 매듭을 만들어 암컷을 묶어놓은 다음에야 감히 암컷을 안을 수 있죠. 어머, 그만해요, 오스왈드, 그만. 여자는 눈을 반짝거리며 그렇게 소리치곤 했다. 오스왈드의 지팡이 수집 또한 대단했다. 지팡이 하나하나가 유명한 사람이나 역겨운 사람이 소유했던 것이었다. 오스왈드는 지팡이를 파리의 아파트에 보관했다. 그는 수집한 지팡이를 거실에서 침실로 통하는 복도의 벽에 두 줄로 세워놓은 긴 지팡이 거리에 전시해 두었다. 지팡이마다 위에 작은 상하 표찰이 붙어있고 거기에 시벨리우스, 밀턴, 파르크왕, 디킨스, 로베스피에르, 푸치니, 오스카 와일드, 프랭클린 루즈벨트, 괴벨트, 빅토리아 여왕, 툴루즈 로드레크, 힌덴부르크, 톨스토이, 라발, 사라 베르나르, 괴테, 보르실로프, 세잔, 도조 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두 100개가 넘을 텐데 일부는 매우 아름답고 일부는 아주 못생겼다. 일부는 끝에 금이나 은이 달리기도 했고 일부는 손잡이가 꼬부라져 있기도 했다. 톨스토이를 꺼내봐요. 오스왈드는 예쁜 방문객에게 말하곤 했다. 어서 꺼내봐요. 그래요. 자, 이제 그 위대한 인물이 만져서 반짝반짝 달아버린 손잡이를 당신 손바닥으로 살며시 쓰다듬어봐요.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냥 당신 살갗이 그곳에 닿는 것만으로도. 아니, 남자가 읽는 대사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꺼내봐요. 그래요. 자, 이제 그 위대한 인물이 만져서 반짝반짝 달아버린 손잡이를 당신 손바닥으로 살며시 쓰다듬어봐요. 기분이 좋지 않나요? 그냥 당신 살갗이 그곳에 닿는 것만으로도. 그러네요. 어머, 정말 그래요. 자, 이제 괴벨스를 꺼내서 똑같이 해봐요. 하지만 제대로 해야 돼요. 손바닥으로 손잡이를 꽉 움켜쥐어야 돼요. 좋아요. 자, 이제 거기에 무게를 실어봐요. 몸을 기울여봐요. 그 작은 불구의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그거예요. 자, 그대로 1분 정도 있어봐요. 얼음처럼 차가운 가느다란 손가락이 당신 팔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올라서 당신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기절합니다. 바로 쓰러져 버려요. 오스왈드와 함께 있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점이 그가 성공한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시나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오스왈드는 그달에 하루툼에서 카이로까지 유유자적하게 자동차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자동차는 전쟁 전에 만들어진 최고 수준의 라곤다였다. 전쟁 기간에는 이 차를 스위스에 잘 보관해 두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 차는 해 아래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시나이로 가기 전날 오스왈드는 카이로의 셰퍼드 호텔에 묵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일련의 뻔뻔스러운 작업 끝에 귀족 혈통으로 짐작되는 무어적 여인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였다. 이사벨라는 소화불량에 걸린 악명 높은 왕족, 이 질투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호하던 애인이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오스왈드다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자정에 오스왈드는 이 여인을 기자까지 데리고 가 그녀를 설득해 달빛을 받으며 쿠프왕의 거대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보름달이 비추는 따뜻한 밤에 피라미드 꼭대기보다 안전한 곳은 있을 수 없다. 또 이보다 낭만적인 곳도 있을 수 없다. 장엄한 풍경 때문에 또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면 몸속에서 솟구치는 묘한 힘 때문에 감정은 강렬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피라미드는 정확히 145m이다. 세인트폴 성당의 돔보다 35m가 높은 것이다. 이 꼭대기에 있으면 사방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땅 위의 어떤 여성의 내실에서도 이런 편의는 누릴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비상용 출구가 많은 곳도 없다. 어떤 수상쩍은 형체가 우리를 쫓아 피라미드의 한쪽 면을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 소리 없이 차분하게 다른 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 오스왈드는 그날 밤 아주 아슬아슬하게 탈출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들의 연애에 대한 소문이 궁예까지 들어갔으며 오스왈드는 달빛이 비추는 높은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갑자기 수상쩍은 형체를 셋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한 면이 아니라 세 면에서 피라미드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스왈드에게는 다행이었던 것이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에는 네 번째 면이 있었다. 덕분에 아랍 자객들이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두 연인은 이미 바닥에 내려가 차에 올라타고 있었다. 8월 24일의 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아래에 소개하는 일기는 오스왈드가 쓴 말 한마디, 쉼표 한마디 빼놓지 않고 그대로 옮겨놓았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바꾸거나 덧붙이거나 빼지 않았다. 1946년 8월 24일. 지금 잡히면 내 머리를 잘라버릴 거예요. 이사벨라가 말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렇게 대꾸했지만 이사벨라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 머리도 잘라버릴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내 머리는 못 잘라. 나는 날이 밝을 때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을 것이거든. 나는 지금 바로 나일강을 따라서 룩소르로 갈 거야. 이제 피라미드는 우리 뒤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새벽 2시 반경이었다. 룩소르요? 그래. 그럼 나도 함께 갈래요. 안 돼. 갈래요. 여자와 함께 여행하는 것은 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야. 앞에 불빛 몇 개가 보였다. 메나하우스 호텔에서 나오는 불빛이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는 곳으로 피라미드에서 멀지 않았다. 나는 호텔에 거의 다 가서 차를 멈추었다. 여기에 내려줄게. 즐거웠어. 그러니까 나를 룩소르에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어. 차 어서 내려. 그녀는 차에서 내리다가 한 발은 차에, 다른 한 발은 도로에 디딘 채 동작을 멈추더니 갑자기 몸을 빙글 돌려서 나한테 지저분한 말을 쉴 틈도 없이 경류처럼 쏟아붓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전에는 어디 보자 그래 1931년 이후로는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것은 마라케시에서 늙고 탐욕스러운 글래스고 공작 부인이 초콜릿 상자에 손을 넣었다가 내가 초콜릿에 안전을 위해 넣어둔 전갈에 손을 물렸을 때의 일이었다. 당신 역겹군. 내가 말했다. 이사벨라는 차에서 내리더니 문을 쾅 닫았다. 차 전체가 흔들거렸다. 나는 빠르게 차를 몰았다. 이사벨라를 떨쳐버린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예쁜 여자의 버릇없는 행동은 참지 못한다. 나는 운전을 하면서 한쪽 눈으로 계속 뒷거울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따라오는 차가 없는 것 같았다. 카이로 백악에 이르렀을 때부터는 시내를 피해 이면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왕족의 감시견들이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어쨌든 이제 와서 셰퍼드 호텔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어차피 불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여행용 손가방을 제외한 짐은 모두 차 안에 있었다. 나는 외국의 도시에서 저녁에 밖에 나갈 때는 절대 옷가방을 방 안에 두지 않는다.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룩소르에 갈 생각은 없었다. 이제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고 싶었다. 이 나라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다. 이곳에 있으면 왠지 불편하다. 전체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악취. 사실은 사실대로 보자. 이집트는 좀 지저분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집트인은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씻는데 게으르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마 유일한 예외는 몽고인일 것이다. 일단 이집트인은 그릇을 내 마음에 들게 닦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어제 아침에 그들이 내 앞에 갖다 놓은 컵 테두리에는 기다란 커피색 입술 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자국에 덮개까지 앉아 있었다. 욱, 정말 역겨웠다. 나는 그 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누구의 지저분한 아린 입술이 그 짓을 한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카이로 동부 교외의 좁은 흙길을 달렸다. 목적지는 분명했다. 이사벨라와 함께 피라미드를 반쯤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정했다.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이었다. 예루살렘은 그리 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좋아하는 도시였다. 또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 카이로에서 이스마일라까지 차로 약 3시간 걸리는 거리였다. 평소처럼 오페라를 부르며 간다. 오전 6시나 7시쯤 이스마일리아에 도착한다. 방을 하나 잡아두고 2시간 동안 잔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아침을 먹는다. 오전 10시에 이스마일리아 다리로 수에즈 운하를 건너 사막도로를 타고 시나이를 가로질러 팔레스타인 국경으로 간다. 가는 길에 시나이 사막에서 전갈을 찾는다. 시간은 약 4시간. 팔레스타인 국경에서 오후 2시에 도착한다. 팔레스타인 국경에서 베르셰바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직행한다. 칵테일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킹 데이비드 호텔에 도착한다. 이 길을 여행한 지는 몇 년이 지났다. 그러나 시나이 사막이 전갈을 찾는데 아주 좋은 곳이라는 사실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암컷 오피스 소프탈무스를 한 마리 더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것도 큼지막한 것으로. 현재 나한테 있는 놈은 꼬리에 5번째 조각이 없었고 나는 그 점이 몹시 아쉬웠다. 이스마일리아까지 가는 간선도로를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간선도로로 들어서자마자 라곤다를 시속 100km로 몰기 시작했다. 길은 좁았다. 그러나 울퉁불퉁하지는 않았다. 차도 많지 않았다. 삼각주가 달빛을 받아 황량하고 음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평평한 들판이었다. 군데군데 도랑이 흘렀다. 어디나 검은 땅이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음산했다. 그러나 걱정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내 호사스러운 작은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셈이었다. 소라게처럼 안락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옛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란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미련한 여자와 함께 아주 작은 땅떼기에 눌러앉아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번식하고 안달하고 썩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늘 똑같은 여자와. 양식 있는 남자가 매년 한 여자를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물론 그들 가운데 일부는 결국 견디지 못한다. 그러나 수많은 남자가 견디는 척한다. 나 자신은 한 번도 결단코 한 번도 친밀한 관계가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 12시간이 최대 한계다. 그러나 사실 8시간도 지루하다. 예를 들어 이사벨라에게 생긴 일을 보라. 우리가 피라미드 정상에 있을 때 그녀는 번뜩이는 재능이 돋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강아지처럼 유연하고 장난기가 넘쳤다. 만일 내가 아까 그곳에서 그녀를 새 아랍 자객 손에 넘겼다면, 그냥 나 혼자 내려왔다면 모든 게 아름답게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리석게도 그녀를 버리지 못하고 그녀가 내려오도록 도와주었다. 그 결과 그 어여쁜 여자는 천박하게 악을 쓰는 매춘부로 보기만 해도 역겨운 여자로 변해버렸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도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가. 라곤다는 밤을 뚫고 순조롭게 미끄러져 갔다. 이제 오페라의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할까? 베르디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아이다는 어떨까? 그래, 아이다여야만 해. 이집트 오페라. 제일 잘 어울려. 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는 목소리가 유난히 잘 나왔다.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즐거웠다. 빌베이스라는 작은 도시를 통과할 무렵 나는 아이다가 되어 1장을 마무리 짓는 아름다운 노래 누미 피에타를 부르고 있었다. 30분 뒤 자가지그에서는 아모나스로가 되어 마뚜레 두 시뇨레 포센테를 부르며 이집트의 왕에게 에티오피아 포로들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다. 알라바사를 통과할 때는 라다메스가 되어 푸주암 글리아도리 이노스피티를 부르고 있었다. 차창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으므로 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노래는 길가의 오두막에서 코를 골고 있는 펠라인의 귀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들의 꿈과 뒤섞였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스마일리아에 들어갔을 때는 아침 6시로 우유를 뿌려놓은 듯 희뿌연 하늘 높이 해가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다와 함께 무시무시한 지하 동굴에 갇혀 오 테라 아디오 아디오 발레 디 삐안띠를 부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나는 호텔로 차를 몰았다. 호텔 직원들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다그쳐 남은 방 가운데 가장 좋은 방을 얻었다. 그럼에도 침대의 시트와 담요는 25명의 씻지 않은 이집트인들이 25일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내 손으로 그것들을 벗겨내고 대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런 다음 자명종을 맞추어 놓고 2시간 동안 푹 잤다. 아침으로 토스트 한 조각과 계란 반숙 하나를 주문했다. 식사가 도착했을 때 정말이지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벌써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다. 10cm 정도의 길이에 윤기가 흐르는 새까만 곱슬머리 한 오리, 반숙의 흰자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참기 힘들었다. 나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을 나와버렸다. 아디오. 나는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옆을 지나갈 때 돈을 집어던지며 덧붙였다. 아디오 발레티 비안티. 그것으로 나는 호텔의 더러운 먼지를 발에서 털어버렸다. 나는 시나이 사막으로 향했다. 정말 황홀한 기분 전환이었다. 진짜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곳인데 시나이도 그런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사막 위에서는 약 220km의 길이의 좁고 검은 타맥도로가 깔려 있었다.
반쯤 간 곳에 이 도로에 단 하나뿐인 주유소와 함께 오두막 몇 채가 모여 있었다. 그 휴게소 이름은 비르라우드 살림이었다. 이곳을 제외하면 내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뿐이었다. 아주 더운 철이었다. 따라서 차가 고장날 때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마실 물을 가져가야 했다. 나는 비상용 물통을 채우기 위해 이스마일리아의 간선도로에 있는 잡화점 앞에 차를 세웠다. 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이야기를 했다. 주인은 아주 지저분한 결막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눈꺼풀 안쪽에서 염증이 아물면서 생긴 유가 조직이 심하게 부풀어 올라 눈꺼풀이 천막을 친 것처럼 눈알이 위로 들어 올려져 있었다. 불결한 모습이었다. 나는 끓인 물 1갤런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의 뒤를 따라 지저분한 부엌으로 들어가 그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려 하자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솥해봤더니 파라핀 난로에 올려놓았다. 난로에서 작고 노란 불길이 피어오르며 연기를 내뿜었다. 주인은 난로와 그 성능이 몹시도 자랑스러운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감탄하는 표정으로 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나더러 가게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어떻냐고 물었다. 준비가 되면 물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고 그곳에 그대로 서서 사자처럼 솥을 지켜보며 물이 끓기를 기다렸다. 그때 아침에 보았던 계란 반숙이 갑자기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기분도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달걀, 흰자위, 머리카락, 반숙에 물컹한 흰자위에 박혀있던 머리카락은 대체 누구 것이었을까? 주방장의 머리카락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주방장이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은 건 언제일까? 아마 평생 머리를 감은 적이 없을지도 몰랐다. 그럼 좋다. 그의 머리에는 거의 틀림없이 해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방장이 반숙을 팬에서 접시로 옮길 때 그의 머리카락이 반숙 위로 떨어졌을까? 만사에는 이유가 있다. 이 경우에 그 이유는 분명했다. 주방장의 머리 가죽은 화농성, 지루성, 농가진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가 조금만 부주의했으면 삼켜버렸을 그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는 수백만 마리의 병원성 구균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균의 과학적 명칭은 잊어버렸지만 그 주방장이 화농성, 지루성, 농가진에 걸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냐고? 물론 자신하지는 못한다. 자신할 수야 없지. 하지만 만일 그가 화농성, 지루성, 농가진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백선에 걸렸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것은 수천만 마리의 진균이 그 끔찍한 머리카락 주위에 달라붙어 내 입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다.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이 끓네요. 주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끓게 놔두쇼. 8분만 더 기다립시다. 내가 티푸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말이오. 나는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가능한 담수 자체만 마시지는 않는다. 담수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물론 차나 커피로는 마신다. 그러나 그럴 때도 병에 담아 파는 빗이나 물번의 물을 사용한다. 수돗물은 피한다. 수돗물은 끔찍하다. 하수구로 버린 물을 다시 갖다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끓다가는 김으로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주인이 말하면서 씩 웃자 녹색이가 드러났다. 나는 직접 솥을 들어 안에 든 것을 내 물통에 부었다. 이어 가게로 돌아와 오렌지 6개, 작은 수박 하나, 포장이 잘 된 영국제 초콜릿 하나를 사서 라곤다에 올라탔다. 마침내 떠날 준비가 된 것이다. 몇 분 뒤 라곤다는 팀사호수 바로 위를 흐르는 수에즈 운하에 걸려있는 다리를 건넜다. 앞에는 뜨거운 사막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검은 리본 같은 좁은 타맥도로는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다. 라곤다는 평소처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었다. 차창은 활짝 열어두었다.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5분의 숨결 같았다.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다. 해는 차의 지붕 바로 위에서 열기를 뿜어냈다. 차 안의 온도계는 4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적당한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약간 더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때 나는 크림색 아마포 슬랙스, 하얀 에어텍스 셔츠, 짙은 이끼색의 가장 예쁜 거미줄 넥타이 차림이었다. 아주 편안했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가면서 오페라를 하나 더 공연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 라조콘다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첫 합창의 몇 마디를 부르고 나자 약간 땀이 났다. 나는 서둘러 막을 내리고 대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라곤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갈이 사는 땅을 달리고 있었다. 중간에 있는 비르라우드 살림의 주유소에 이르기 전에 적당한 곳을 만나 차를 멈추고 사막을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1시간 전 이스마일리아를 떠난 이후로 차 한 대, 동물 한 마리를 보지 못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풍경이었다. 시나이는 진짜 사막이었다.
나는 도로가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목이 말라 오렌지를 하나 까먹었다. 나는 하얀 토피를 쓰고 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안락한 소라게에서 나와 햇빛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좋게 1분 동안 길 한가운데 꼼짝도 않고 서서 주위의 찬란함에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불타오르는 태양, 광대하고 뜨거운 하늘,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사방이 노란 모래로 이루어진 크고 창백한 바다였다. 딴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도로의 남쪽으로 멀리 산이 보였다. 타나그라 토기 색깔의 헐벗고 창백한 산들이 햇빛을 받아 파란색과 자주색으로 뿌옇게 빛나고 있었다. 산은 갑자기 사마귀로 불끈 솟아오르더니 어느새 하늘만 남기고 열기의 아지랑이 속으로 희미해지고 있었다. 압도적인 적막감이 밀려왔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없었다. 찬란하고 뜨겁고 비인간적인 풍경 한가운데 홀로 서 있으니 묘하게도 신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른 행성에 목성이나 화성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더 멀고 더 황량한 어떤 곳, 풀 한 번 자란 적이 없고 구름 한 번 붉어진 적이 없는 어떤 곳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차의 트렁크를 열고 채집 상자, 포충망, 흑손을 꺼낸 다음 도로를 벗어나 뜨겁고 부드러운 모래 속으로 들어갔다. 사막 속으로 100m 정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눈은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정갈이 아니라 전갈의 집을 찾고 있었다. 정갈은 어두운 곳에 서식하는 야행성 생물로 낮에는 종류에 따라 돌 밑이나 굴 안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진 뒤에야 먹이를 찾아 나섰다. 내가 찾는 오피스토프 탈무스는 굴에 사는 놈이었기 때문에 돌을 뒤집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굴만 찾아다녔다. 그러나 10분, 15분 지나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이미 더위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내키지 않았지만 차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돌아가며 눈으로는 여전히 바닥을 살피고 있었다. 막 도로에 발을 올려놓으려는 순간 아스팔트의 가장자리에서 30cm도 떨어지지 않는 모래에 전갈의 굴이 눈에 띄었다. 나는 채집 상자와 포충망을 옆에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은 흑손으로 조심스럽게 구멍 근처의 모래를 긁어내기 시작했다. 이 작업만 시작되면 흥분에 몸이 떨렸다. 마치 보물찾기 같았다. 더도 아니고 딱 피를 휘저을 만큼의 위험이 따르는 보물찾기. 모래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나는 가슴속에서 심장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그 녀석이 나타났다. 이런 이렇게 큰 놈이. 거대한 암컷 정갈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오피스토프 탈무스가 아니라 판디누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놈 역시 굴 속에 사는 아프리카 정갈이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암컷의 등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촉 14마리의 아주 작은 새끼들이 붙어 있었다. 어미는 길이가 적어도 15cm는 되어 보였다. 새끼들은 작은 리볼버 총알 만한 크기였다. 어미는 나를 보았다. 아마 평생 최초로 본 인간이었을 것이다. 어미의 뒷개발은 넓게 벌어져 있었다. 꼬리는 물음표처럼 등 위로 높이 감겨 있었다. 당장이라도 공격할 태세였다. 나는 포충망을 집어들고 어미의 배 밑으로 미끄러뜨린 다음 얼른 잡아챘다. 어미는 몸을 비틀고 꿈틀거리며 꼬리끝으로 사방을 사납게 공격했다. 독한 한 방울이 그물 사이로 떨어져 모래밭에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얼른 어미를 새끼들과 함께 채집 상자로 옮기고 뚜껑을 닫은 다음 차에서 에테르를 가져다가 상자 위쪽에 작은 거죽구멍을 통해 안에 패드가 푹 젖을 때까지 부었다. 내 수집품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면 이놈의 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일까. 물론 새끼들은 죽으면서 어미의 몸에서 떨어질 터였다. 그러나 나중에 풀로 새끼들을 원래 있던 모습 비슷하게 붙여놓을 생각이었다. 그러면 나는 새끼 14마리를 등에 짊어진 거대한 암컷 판디누스의 자랑스러운 소유자가 되는 것이야. 뿌듯한 만족감이 찾아왔다. 나는 채집 상자를 집어들어 포충망, 흑손과 함께 트렁크에 집어넣고 차에 내 자리로 돌아가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시동을 걸었다. 나는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울수록 천천히 운전을 한다. 이제 아주 느리게 차가 가고 있었다. 중간 휴게소인 비르라우드 산림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렸던 것 같다. 그곳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곳이었다. 왼쪽에는 주유 펌프 하나와 나무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오른쪽에는 오두막이 3채 있었는데 모두가 도기 제조용 오두막만한 크기였다. 나머지는 사막이었다.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2시 20분 전이었다. 차 안의 온도는 41도였다. 이스마일리아를 떠나기 전에 물을 끓이느라고 법석을 떠는 바람에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을 깜빡 잊었다. 눈금은 이제 2갤런이 약간 못 드는 양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관없었다. 나는 펌프 옆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적 단추를 눌렀다. 음을 맞춘 4개의 경적에서 손지아 밀레트레 돈조반니에 나오는 가사로 돈조반니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경적을 울렸다. 환경이 환경인지라 모차르트의 음악이 아주 웅장하게 들렸다. 그럼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를라우드 살림의 주민은 내 친구 돈조반니나 그가 스페인에서 정복한 1003명의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경적을 무려 6번이나 울린 뒤에야 마침내 주유 펌프 뒤에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큼지막한 남자가 두 손으로 옷에 단추를 채우며 문간에 나타났다. 단추를 다 채우는데 한참이 걸렸다. 남자는 그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나서야 라곤다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열린 차창을 통해 그를 보았다. 그가 내 쪽으로 첫 걸음을 내디는 것이 보였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후 그가 두 번째 걸음을 내디었다. 맙소사, 저 사람은 스피로헤타에 감염되었구나. 그는 천천히 흔들거리며 걸었다. 보행성 운동실조증에 걸린 사람 특유의 무릎을 높이 들어올리며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였다. 그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앞발을 허공에 높이 들어올렸다가 세차게 땅을 밟았다. 마치 위험한 벌레를 밟는 듯한 동작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를 뜨는 게 좋겠다. 저자가 나한테 오기 전에 시동을 걸고 여기서 도망치는 게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기름을 넣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차 안에 앉은 채 힘겹게 모래를 쾅쾅 밟으며 다가오는 무시무시한 인간을 바라보았다. 그 인간은 이 역겨운 병을 아주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운동실조증으로까지 발전할 리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척수매독이라고 불렀다.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이 말은 환자가 척수 후부 퇴화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나의 적과 나의 친구들이여, 이자는 정말이지 그 말만 들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심한 몰골이었다. 매독이 몸의 신경섬유를 느리지만 무자비하게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내 차의 문까지 다가오더니 열린 차창으로 나를 살폈다. 나는 그를 피해 몸을 뒤로 기울이며 그가 조금이라도 더 다가오지 않기를 빌었다. 나는 이렇게 황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부식이 된 듯했다. 뭔가가 한입 떼어 먹어버린 듯한 인상이었다. 벌레 먹은 낡은 나무 조각품 같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매독 외에 또 어떤 병을 앓았을지 궁금해졌다. 살람, 남자가 중얼거렸다. 기름 좀 채워주시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라곤다 내부를 살피고 있었다. 그가 서 있는 곳으로부터 끔찍하고 불결한 냄새가 흘러들었다. 어서! 나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기름을 넣으라니까! 남자는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조롱이었다. 그 무례한 비웃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비를라우드 살림의 주소왕이다. 그의 한쪽 눈꼬리에 파리가 앉았다. 그는 파리를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기름을 넣으라고? 그가 비웃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에게 욕을 하려다가 간신히 말을 삼키고 대신 정중하게 말했다. 그래요. 부탁합니다. 기름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내가 자기를 놀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려고 한참 동안 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태도에 만족한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차의 뒤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문에 보관하면서 글렌모란지의 병을 꺼내 한 잔을 따라들고 조금씩 홀짝이기 시작했다. 남자의 얼굴은 내 얼굴로부터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의 역겨운 구취가 차 안으로 흘러들었다. 공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수십억 마리도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그럴 경우 하일랜드 위스키로 입과 목을 살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다. 위스키는 또 위안이 되기도 했다. 나는 잔을 비우고 한 잔을 더 따랐다. 놀란 마음이 이내 진정되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놓인 수박이 눈에 띄었다. 수박을 한 조각 먹으면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았다. 나는 칼을 꺼내 두툼하게 한 조각을 잘랐다. 그리고 칼끝으로 검은 씨들을 파내 자르고 남은 수박 위에 버렸다. 나는 차 안에 앉은 채 위스키를 마시며 수박을 먹었다. 둘 다 맛있었다. 기름은 다 넣었소. 무시무시한 아랍인이 말하더니 유리창 앞에 나타나 말을 이었다. 이제 냉각수하고 엔진오일을 점검하겠소. 나는 그가 내 라곤다에 손을 대지 않기를 바랬지만 혹시 말다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쿵쿵거리며 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자 술 취한 히틀러 돌격대원이 아주 느린 동작으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발을 높이 들어 행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척수매독이야, 틀림없어. 그런 묘한 걸음걸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다른 병은 만성 각기병이었다.
글쎄, 어쩌면 그 병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수박을 한 조각 더 베어 잠시 칼로 씨를 빼내는데 일을 집중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라비는 차의 오른쪽 엔진 덮개를 들어올리고 엔진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보이지 않았다. 손과 팔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이자가 뭘 하는 거야? 오일을 측정하는 막대는 반대편에 있었다. 그는 앞유리를 두드렸다. 그는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소리쳤다. 이봐! 거기서 나와!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가 엔진의 내장으로부터 오른팔을 꺼냈을 때 그의 손에는 길고 검고 구불구불하고 가느다란 것이 쥐어져 있었다. 맙소사, 저자가 저 안에서 뱀을 발견했구나. 남자는 창문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보고 싱긋 웃으며 손에 쥔 것을 들어올려 나에게 보여주었다.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서야 나는 그게 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라곤다의 펜벨트였다. 갑자기 이 역겨운 자가 사는 외진 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 내포된 이 무시무시한 의미들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끊어진 펜벨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라빈이 말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간신히 걸려 있었소. 내가 알아챈 게 다행이오. 나는 남자에게서 펜벨트를 받아들고 그것을 꼼꼼하게 살폈다. 당신이 잘났군. 내가 소리쳤다. 내가 잘났다고? 그가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왜 내가 그걸 잘나? 솔직히 말해서 그가 잘났는지 안 잘났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만일 그가 잘났다면 그는 저절로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이용해 잘라낸 끝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그가 잘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만일 내 짐작이 옳다면 그 의미는 대단히 불길한 것이었다. 펜벨트가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겠지? 내가 말했다. 그는 다시 끔찍하게 절단난 입으로 싱긋 웃었다. 궤양이 생긴 잇바디가 드러났다. 지금 가면 3분이 안 되어 과열이 되었겠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가 다른 펜벨트를 갖다 주겠소. 그러겠소? 물론이요. 여기 전화가 있으니까 당신이 전화비만 내면 내가 이스말리아로 전화를 하겠소. 이스말리아에 없으면 카이로로 전화를 하겠소. 아무 문제 없소.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차에서 내렸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 펜벨트가 언제 이 끔찍한 곳에 도착한단 말이오? 매일 아침 10시쯤 우편 트럭이 오지. 내일이면 받을 수 있을 거요. 남자에게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대답 전에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이 악당은 이곳에서 수도 없이 펜벨트를 끊었을 거야.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바짝 긴장하여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이스말리아에는 이 차에 쓰는 펜벨트가 없을 거요. 이 차의 펜벨트에는 카이로의 대리점에서 주문해야 해요. 내가 직접 전화를 하겠소. 이곳에 전화가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되었다. 전신주는 도로를 따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오두막에 가장 가까운 전신주에서 전선 2개가 오두막으로 들어간 것이 보였다.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카이로의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당장 특별 차량으로 이곳에 펜벨트를 보내라고 하겠소. 아라비는 도로를 바라보았다. 약 300km 떨어진 카이로로 통하는 도로였다. 누가 펜벨트 하나를 배달하러 오는데 6시간 가는데 오는데 6시간 가는데 6시간 걸린 길을 오겠소? 그래봐야 오는 시간은 우편 트럭이나 비슷할 거요.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나는 오두막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순간 지저분한 생각이 떠오르며 발을 멈추고 말았다. 어떻게 이 작자의 오염된 도구를 사용한단 말인가. 수화기를 귀와 입에 거의 갖다 대야 될 텐데 의사들이 간접 접촉으로는 매독에 걸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건 말건 상관이 없었다. 매독에 걸린 수화기는 어디까지나 매독에 걸린 수화기였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절대 그 수화기를 내 입 가까이에 대지 않을 것이다. 아예 오두막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오후에 이글거리는 열기 속에 서서 병에 걸린 아라빈의 무시무시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라빈도 나를 마주보았다.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서늘한 얼굴이었다. 전어를 쓰겠소? 그가 물었다. 아니, 당신 영어 읽을 줄 아시오? 아, 그럼. 잘 됐군. 내가 대리점 이름과 이 차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을 적어주겠소. 대리점 사람들이 나를 아니까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얘기하시오. 그리고 보자. 비용을 댈 테니 바로 차를 배달해달라고 하시오. 돈은 많이 주겠다고 하시오. 만약 그렇게 못하겠다면 펜벨트를 이스말리아로 가져가서 제 시간에 우편 트럭에 전달하라고 하시오. 내 말 알아듣겠소? 문제없소. 아라빈이 대답했다. 나는 종이에 필요한 내용을 아라빈에게 주었다. 그는 발을 쾅쾅 내딛는 느린 걸음으로 오두막으로 가더니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의 엔진 덮개를 닫고 운전석에 앉은 다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르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 길에도 지나가는 차는 있을 거야.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 틀림없이 오기는 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곤다와 내 짐 전체를 여기에 놔두고 저 아랍인의 손에 맡겨두고 그 차를 타고 떠나지 않는 한 말이야. 내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을까? 모르겠어.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만일 내가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한다면 차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가능한 한 잠들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저 짐승 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오두막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들어갈 거야. 저 인간이 먹는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위스키와 물이 있어. 수박 반쪽과 초콜릿도 있어. 그거면 넉넉해. 이 더위는 엄청났다. 차 안의 온도계는 여전히 41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의 햇볕 속은 더 뜨거웠다. 땀이 비오듯 틀렀다. 맙소사, 이런 곳에서 꼼짝도 못하게 됐다니. 게다가 같이 있는 인간이라곤. 15분쯤 뒤에 아랍인이 오두막에서 나왔다. 나는 그가 차까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이로의 정비소에 전화를 했소. 그는 차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을 이었다. 펜벨트는 내일 우편 트럭으로 올 거요. 모든 게 잘 되었소. 당장 보내달라는 얘기도 해보았소? 불가능하다고 합디다. 얘기는 해본 거요?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다시 싱긋 웃었다. 역시 그 교활하고 무례한 웃음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그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우리한테 손님이 묵는 집이 있어. 거기 가면 아주 편하게 잘 수 있어. 집사람이 먹을 것도 만들어줄 거요. 하지만 돈은 내야 해요. 당신과 부인 말고 여기 또 누가 있어? 남자가 하나 더 있어. 그는 도로 건너 세계 오두막 쪽으로 향해 손을 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오두막 문간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땅딸막한 남자는 더러운 카키색 슬랙스와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문간의 그늘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두 팔은 양옆으로 늘어져 있었다. 남자는 나를 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살래. 뭐하는데? 일을 돕고 있어. 나는 차에서 자겠어. 당신 부인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 나한텐 먹을 게 있으니까. 아랍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몸을 돌려 전어가 있는 오두막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차에 그대로 있었다. 달리 어쩐단 말인가. 시간은 2시 30분을 넘었다. 앞으로 서너 시간 뒤면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할 터였다. 그때 산책을 나가든지 전가를 잡든지 해야지. 나는 책이 든 상자를 보관하는 뒷자리로 가서 보지도 않고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뽑아들었다. 이 상자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 30-40권가량 들어있었다. 모두 100번이라도 다시 읽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것을 뽑아드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내가 뽑은 책은 셀본의 자연사였다. 나는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이 마을에는 20여 년 전에 백지 소년이 살았다. 내 기억에 그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벌을 유난히 좋아했다. 벌은 소년의 음식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유일하게 애착을 가지는 대상이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듯이 이 소년도 이 한 가지 일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능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소년은 겨울이면 아버지의 집 난로가에서 졸면서 시간을 보냈다. 일종의 동면 상태로 난로가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름이면 소년은 바짝 긴장하여 들판으로 해가 비추는 강둑으로 사냥감을 찾으러 나갔다. 꿀벌, 땅벌, 말벌은 발견되는 즉시 그의 먹이가 되었다. 그는 벌의 침을 무서워하지 않아 맨손으로 벌을 잡곤 했다. 소년은 즉시 벌의 무기를 무장해제하고 꿀주머니를 찾아 벌의 몸을 빨았다. 가끔 소년은 가슴에, 즉 셔츠와 피부 사이에 이렇게 잡은 포로를 수도 없이 집어넣곤 했다. 때로는 병에 담기도 했다. 소년은 메롭스 아피아스터, 즉 딱새와 다름없었으며 양봉업자에게는 매우 해로운 존재였다. 소년은 양봉업자의 밭으로 들어가 손가락으로 벌집을 두드려서 벌이 나오면 손으로 잡곤 했다. 소년은 꿀을 정말로 좋아하여 꿀을 찾아 벌집을 뒤집기도 했다. 메테글린을 만드는 곳에서는 통이나 그릇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벌술을 한 모금만 달라고 애걸하곤 했다. 소년은 뛰어다니면서 콧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벌이 붕붕대는 소리와 비슷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로 건너편에서 꼼짝도 하지 않던 남자는 사라졌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괴괴한 정적뿐이었다. 고요, 완전한 고요와 황량한 공간이 묵직하게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나의 모든 동작,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거나 담배를 한 번 빠는 것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을 터였다.
나는 폭력을 혐오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쉬웠다. 엔진이 과열되더라도 시동을 켜고 차를 달려볼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 그러나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 더위 속에서 팬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얼마 갈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한 2km? 기껏해야 3km.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냥 여기서 죽치고 앉아 책이나 읽어야 해.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작고 검은 점 하나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예루살렘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나는 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책을 옆으로 치웠다. 점이 점점 커졌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놀라운 속도였다. 나는 라곤다에서 내려 얼른 도로가로 나섰다. 차를 멈추라고 신호를 보낼 생각이었다. 점은 점점 가까이 오더니 500m쯤 남겨놓자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그 차의 라디에이터 생김새를 알아보았다. 롤스로이스였다. 나는 팔을 지켜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커다란 녹색 차의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도로를 벗어나더니 내 라곤다 옆에 차를 세웠다. 갑자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다. 그 자동차가 포드나 모리스였더라도 반갑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음이 들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차가 롤스라는 사실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보장해주는 증표나 마찬가지였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최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는 강력한 형제애가 존재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는 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사실 큰 부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큰 부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는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를 인식하는 많은 종류의 신호가 있다. 여자의 경우에는 육중한 보석을 몸에 걸치는 것이 아마 가장 흔한 신호일 것이다. 그러나 비싼 자동차도 매우 선호하는 신호이며 이것은 남녀 모두가 애용한다. 비싼 자동차는 움직이는 플랜카드이며 부의 공적인 과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연합이라는 특별한 비공식 모임에 들어가는 회원증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나는 오랜 기간 회원이었으며 이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해서 지금처럼 다른 회원을 만나면 즉시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절로 존중하게 된다. 우리는 똑같은 언어로 말한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마음이 들뜬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롤스의 운전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나를 향해 다가왔다. 올리브색 피부에 머리와 눈이 검은 자그마한 남자였다. 흠 하나 없는 하얀 아마포 양복 차림이었다. 시리아인인 것 같군. 나는 생각했다. 그리스인일지도 몰라. 어쨌든 한낮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아주 시원해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나는 그에게 인사를 하고 주유소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씩 하나도 남김없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런 정말 괴롭겠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을 이어나갔다. 정말 운이 나쁘시군요. 이런 좋지 않은 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다니. 정말 그렇습니다. 새 펜벨트를 분명히 주문하셨다고요? 네, 이곳 주인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라비는 롤스가 멈추기도 전에 오두막에서 나와 이제 우리와 함께 서 있었다. 롤스를 몰던 사람은 아라비에게 빠른 아랍어로 그가 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아주 잘 아는 사이 같았다. 아라비는 새로운 사람에게 경외심을 품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실제로 땅을 설설 기다시피 했다. 그럼 된 것 같군. 새로운 사람은 마침내 그렇게 말하더니 나를 향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군요.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밤을 보낸다는 건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이죠. 나 같아도 그럴 겁니다. 아주 불편하시겠죠. 그는 나를 보고 유난히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이어 그는 담뱃갑을 꺼내더니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담뱃갑은 금이었다. 바깥면에는 구석에서 구석까지 녹색 옥 상감으로 가는 대각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나는 담배를 받아들었다. 그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 자기 담배에도 불을 붙였다. 그는 담배를 깊이 빨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고 태양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다. 그가 말했다. 여기 더 있다간 둘 다 일사병에 걸리겠군요. 내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다고 주제넘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을. 선생은 여기 계시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보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만. 역시 롤스로이스가 라곤다를 향해 웃음을 짓고 있었다.
포드나 모리스 같았으면 절대 이런 웃음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말리아에서 말씀이십니까?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은 저기 모퉁이만 돌면 나옵니다. 바로 저기죠. 그는 자기가 왔던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이스말리아로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나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스말리아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편물을 가지러 온 거죠. 놀라실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여기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기 저 산 보이죠? 저게 마그하라입니다. 우리 집은 바로 그 뒤입니다. 나는 산을 보았다. 북쪽으로 2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 노란 바위산으로 높이는 600m쯤 되어 보였다. 정말로 이런 황무직 한가운데 집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내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가 웃음을 지었다. 물론 믿죠. 이제 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니까요. 다만... 나는 마주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말을 이었다. 다만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낯선 사람이 나를 형제처럼 대해줄 때는 예외죠. 선생 제안에 무척 감동했습니다. 어이쿠, 말도 안 됩니다. 내 동기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교양 있는 벗을 만나기가 힘들지요. 저녁 식사를 손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몹시 흥분이 되는군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나는 압둘 아지즈라고 합니다. 그는 빠르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오스왈드 코넬리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베이루트에도 집이 있죠. 그가 말했다. 나는 파리에 삽니다. 그거 멋지군요. 그럼 갈까요? 준비는 되셨나요? 하지만 차가 여기 그대로 가도 안전할까요?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마르는 내 친구입니다. 뭐 볼품은 없는 친구입니다만 선생이 나와 함께 있는 한 선생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 살레도 훌륭한 기술자죠. 내일 벤벨트가 도착하면 저 친구와 장착을 해놓을 겁니다. 지금 말을 해두겠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던 남자 살레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건너와 있었다. 아지지 씨는 그에게 지침을 내렸다. 이어 두 사람에게 라곤다를 잘 지키라고 일렀다. 그의 말은 짧고 날카로웠다. 오마르와 살레는 선체로 연신 고개를 꾸벅였다. 나는 옷가방을 가지러 라곤다로 갔다. 옷을 갈아입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아지지 씨가 나에게 소리쳤다. 그런데 나는 저녁 식사 때는 보통 검은 넥타이를 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로 대꾸하고는 얼른 처음에 손에 잡았던 옷가방을 뒤로 밀고 다른 옷가방을 꺼냈다. 무엇보다도 여자들 때문이지요. 여자들은 저녁 식사 때는 정장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여자라는 말에 몸을 획 돌려 그의 모습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 갈까요? 그가 말했다. 나는 옷가방을 롤스 뒷자리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운전석 옆자리에 가서 앉았다. 곧 차가 출발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면서 허물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는 양탄자 사업을 한다고 했다. 베이루트와 다마스쿠스의 사무실이었다. 그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라고 했다. 나는 파리의 내 침실 바닥에 17세기 다마스쿠스 양탄자를 깔아두었다고 말했다. 설마. 그는 소리를 질렀다. 흥분 때문에 차가 길 밖으로 벗어날 뻔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게 비단과 양모로 짠 것인가요? 날실은 비단만 쓰고요? 바탕은 금실과 은실로 짠 것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바닥에 깔면 안 됩니다. 물론 맨발로만 밟죠. 그는 내 대답에 만족했다. 그는 내가 청화백자를 좋아하는 것만큼 이나 양탄자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곧 우리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에서 벗어나 돌을 깐 단단하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 차는 산을 향해 사막을 가로질렀다. 여기는 내 전용 진입로죠. 8km 길입니다. 전화도 있군요. 나는 간선도로에서 가지를 쳐 개인 진입로를 따라 달리는 전신주들을 보며 말했다. 순간 묘한 생각이 떠올랐다. 주유소의 아랍인 그자한테도 전화가 있었는데 혹시 이게 아지즈 씨의 예기치 않은 출연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닐까? 이 외로운 주인이 이른바 교양 있는 벗을 저녁 식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여행자를 길에서 교묘하게 유괴하는 것은 아닐까? 주유소의 아랍인에게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이 탄 차가 나타나면 오는 대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라고 지침을 내려놓은 것은 아닐까? 그냥 펜벨트만 잘라 오마르. 그러고 나서 얼른 나한테 전화를 해. 하지만 좋은 차를 가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어야만 해. 그럼 내가 얼른 가서 그자가 집에 초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볼 테니까. 물론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 아지씨가 말하고 있었다. 아마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곳에 집을 짓기로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좀 궁금하기는 하군요. 모두들 궁금해하죠. 모두들? 네.
어라 모두 들이다니.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사막을 몹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원이 바다에 끌리듯 사막에 끌립니다. 그게 이상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는 말을 끊고 담배를 꺼냈다. 이윽고 그가 말을 이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은 가정적인 남자입니까? 코넬리어스 씨?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둘 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딸은 이제 겨우 18이죠. 영국에 있는 좋은 기숙사 학교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그냥 앉아서 결혼할 나이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때까지 아름다운 처녀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행실 나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아이니까요. 한번 아이를 베이루트에 데려가니까 남자들이 먹이를 본 이리떼처럼 몰려들더군요. 그걸 보고 나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남자에 대해선 잘 알거든요. 코넬리어스 씨.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아버지가 나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왠지 몰라도 다른 아버지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딸을 놓아줍디다. 그냥 집에서 내보내고 외면을 해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는 그 아이가 아치메드, 알리, 하멜 등등의 사는 녀석들을 만나며 상처를 받도록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이 내가 사막에 사는 또 하나의 이유죠. 나의 어여쁜 자식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몇 년이라도 더 보호하자는 겁니다. 가족이 없다고 하셨나요, 코넬리어스 씨?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아지지 씨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질문은 1분쯤 뒤에 나왔다.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두고 싶은 적이 없었나요? 사람들은 모두 이 질문을 한다. 이것은 당신 그렇다면 동성애자 아니오? 하는 질문을 다른 식으로 묻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딱 한 사람이 있었죠, 아지지 씨. 하지만 그 여자가 가버린 뒤에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뜻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정말 안 됐습니다. 캐물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놀라운 일이더군요. 나는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육신의 문제는 모든 관심을 잃었죠. 아마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절대 극복이 되지 않는 충격. 그는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이러고 산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마그아라 산 밑에 이르러 구불구불 좁은 길을 통해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산비탈로 올라가고 있었다. 북쪽 비탈이었다. 다음 구벼안 가면 집이 보입니다. 아지씨가 말했다. 우리는 구비를 돌았고 과연 집이 나타났다. 나는 깜빡이며 앞을 뚫어져라 보았다. 정말이지 처음 몇 초간은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눈앞에 하얀 성이 보였다. 진짜 성이었다. 높고 하얀 성이었다. 둘레에는 작은 탑과 망루, 뾰족 탑들이 달려있었다. 헐벗은 노란 산에 타는 듯이 뜨거운 산자락에 조성된 녹지 한가운데 마치 동화 속의 성처럼 서 있었다. 환상적이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나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았다. 나도 라인이나 루아르 골짜기에 낭만적으로 보이는 성들을 볼 만큼 본 사람이다. 그러나 이렇게 늘씬하고 우아하고 동화 같은 느낌을 주는 성은 본 적이 없었다. 가까이 다가서면서 보니 녹지는 잔디와 야자나무로 꾸며놓은 예쁜 정원이었다. 사막의 침범을 막으려는 듯 정원 주위에는 흰 담을 높이 쳐놓았다. 마음에 드십니까? 주인이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환상적입니다. 세상의 동화에 나오는 모든 성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같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인은 소리를 지르더니 말을 이었다. 동화 속의 성, 특별한 내 딸. 나의 아름다운 공주를 위해 지은 겁니다. 여기는 다른 데와 좀 다릅니다. 아저씨가 말했다. 과연 다르네요. 또 멋지고 은밀하기까지도 하죠. 나는 이곳에서는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 공주도 마찬가지고요. 불쾌한 젊은 사내들이 밤에 저 창문으로 기어올 수는 없으니까요. 과연 그렇군요. 원래 이곳에는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부로부터 이곳을 사들였죠. 이곳에는 집안에서 쓰고 수영장을 만들고 3에이커 크기의 정원을 유지할 만한 풍부한 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녹색 잔디밭과 꽃밭과 야자나무로 이루어진 작은 낙원이 나타났다.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잔디밭에는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었다. 집의 현관 앞에서 차가 멎자 깨끗한 갈라비아와 주황색 타르부시 차림의 하인 둘이 달려나와서 한 사람씩 차 옆에부터 문을 열어주었다. 하인이 둘? 두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인이 2명 나올 수 있을까? 아마 예상은 했을 것이다. 내가 저녁 손님으로 유괴된 것이 맞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어쨌든 아주 재밌었다. 주인은 나를 현관으로 안내했다. 곧 나는 강렬한 더위에 시달리다 냉방장치가 있는 실내로 갑자기 들어섰을 때 피부에 다가오는 기분 좋게 오싹한 느낌을 맛보게 되었다.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바닥은 녹색 대리석이었다. 오른쪽으로는 큰 방으로 통하는 널찍한 아치 통로가 있었다. 시원하고 하얀 벽, 훌륭한 그림, 고풍스러운 루이 15세 시대의 가구가 한눈에 들어왔다. 시나이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곳을 만나게 되다니. 이윽고 여자가 층계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주인은 하인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자를 보지 못했다. 여자는 층계 밑에 내려와 발을 멈추었다. 그녀는 하얀 아나콘다 같은 벗은 팔을 난간에 올려놓고 있었다. 여자는 선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마치 바빌로니아의 계단 위에 올라선 산무 라마트 여왕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후보자 같았다. 여왕의 머리는 새까맸으며 몸매는 내 입술을 순간적으로 촉촉하게 만들 만한 수준이었다. 아지즈 씨는 몸을 돌려 그녀를 보고 말했다. 아, 여보, 거기 있었군. 손님을 모셔왔소. 주유소에서 차가 고장났다지 뭐요. 운이 없으셨던 게지. 그래서 우리 집에 묵고 가시라고 했소. 코넬리어스 씨, 집사람입니다.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하고는 여자네요. 정말 반가워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하고는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입술로 가져갔다. 과한 짐절에 뭔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악마적인 향기가 풍겼다. 거의 동물적인 냄새였다. 향유고래, 수컷 사양노루, 비버의 은밀한 성적 분비물들을 모두 섞어놓은 냄새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고 외설적이었다. 이 냄새가 다른 냄새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레몬, 카유프트, 제롤리와 같은 깨끗한 식물 기름의 향기는 희미한 흔적만 느껴질 뿐이었다. 대단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또 한 가지를 느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자기 손을 점인 날생선 요리처럼 내 손바닥에 늘어뜨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은 내 손 아래로 내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내 손 위에 올렸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관례적으로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출 때 부드럽지만 암시적으로 내 손에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맹세컨대 그녀는 실제로 압박을 가했다. 다이애나는 어딨지? 아저씨가 물었다. 수영장에 있어요. 여자가 대답했다. 여자는 나를 돌아보더니 말을 이었다. 수영하시겠어요, 코넬리어스 씨? 그 끔찍한 주유소에서 오도 가도 못하셨다니 몸이 더위에 다 익었을 텐데. 그녀의 큰 눈은 벨벳 같았다. 아주 짙어져 검은색에 가까웠다. 나를 향해 웃음을 지을 때 그녀의 코는 위로 움직였고 콧구멍이 팽창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아지씨가 대답했다. 나는 수영 좀 해야겠어. 그럼 모두 하도록 하죠. 부인이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수영복은 빌려드릴게요. 나는 우선 내가 묵을 방으로 가서 수영한 뒤에 입을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와도 좋겠냐고 물었다. 여주인은 대답했다.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녀는 한 하인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말했다. 하인은 나를 데리고 층계 2개로 올라가 3층으로 갔다. 우리는 크고 하얀 침실로 들어섰다. 안에는 아주 커다란 더블베드가 놓여 있었다. 한쪽 벽은 모든 비품이 구비된 욕실로 통했다. 그곳에는 연푸른 욕조와 거기에 어울리는 비데가 서 있었다. 어디를 보나 아주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꾸민 방식까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인이 가방을 푸는 동안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불타오르는 거대한 사막이 사방의 지평선으로부터 이곳까지 쭉 밀려오다가 바로 내 발 아래 정원을 둘러싼 하얀 담에서 멈추고 있었다. 담 안에는 수영장이 보였다. 수영장 안에는 한 처녀가 하얀 수영복을 입고 커다란 분홍색 파라솔 그늘 아래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다리는 늘씬했고 머리카락은 검었다. 그녀가 바로 공주였다. 황홀한 상황 설정이야. 나는 생각했다. 하얀 성,
안락, 청결, 냉방장치,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미녀, 감시견 같은 남편, 게다가 여유있게 작업할 수 있는 하룻밤의 시간. 상황은 아주 완벽하여 더 낮게 고칠 수 없을 정도였다. 예상되는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큰 매력을 느꼈다. 단순한 유혹은 이제 재미가 없었다. 그런 일에는 아무런 예술적 향취가 없었다. 장담하건대 설사 나에게 마법의 지팡이가 있어 그것을 휘두르면 질투심 많은 감시견 압둘 아지즈 씨를 하룻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휘두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저 주어지는 승리는 바라지 않았다. 방을 나가자 하인이 따라왔다. 우리는 층계를 하나 내려갔다. 나는 2층 층계참에서 발을 멈추고 하인에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물었다. 가족이 모두 2층에 있어서잖아? 네, 저쪽에 있는 것이 주인님 방입니다. 그는 한쪽 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그 옆이 아지즈 부인 방, 맞은편이 다이애나 양 방입니다. 방 3개라 모두 가까이 붙어 있었다. 거의 난공불락이었다. 나는 머릿속에 그 정보를 챙겨놓고 수영장으로 내려갔다. 주인 부부는 이미 나와 있었다. 이 아이가 내 딸 다이애나입니다. 주인이 말했다. 하얀 수영복을 입은 아가씨가 일어섰고 나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안녕하세요, 코넬리어스 씨. 그녀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동물성 향수를 썼다. 용연향, 사향, 해리향, 정말 대단한 냄새였다. 음란하고 뻔뻔하고 불가사의한 향기. 나는 개처럼 그 냄새를 맡았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딸이 어머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어머니의 눈을 닮아 크고 벨벳 같았다. 머리카락도 똑같이 검었고 얼굴 윤곽도 똑같았다. 그러나 다리는 의심할 바 없이 더 길었으며 몸도 나이든 여자의 몸보다는 약간 더 나아 보이는 뭔가가 있었다. 더 나긋나긋하고 뱀 같은 느낌도 더 강했다. 물론 유연성이야 훨씬 뛰어날 터였다. 그러나 나이든 여자, 아마 37은 되었겠지만 겉으로는 25밖에 안 되어 보이는 여자의 눈에는 그녀의 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조금 전 오스왈드 왕자는 왕비만 정복하고 공주에게는 신경을 끄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 공주를 직접 보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둘 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약속하고 있었다. 하나는 순수하고 간절해 보였으며 또 하나는 능숙하고 탐욕스러워 보였다. 사실 그는 둘 다 가지고 싶었다. 공주는 전체로, 왕비는 본요리로. 탈의실에 있는 수영복으로 갈아입으시죠, 코넬리어스 씨. 아지즈 씨가 말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은 이미 물에 들어가 물을 튀기고 있었다. 나도 물로 뛰어들어 함께 어울렸다. 물은 몹시 차가워서 입이 벌어질 정도였다. 놀랄 줄 알았습니다.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차게 식힌 물이죠. 늘 18도를 유지합니다. 이 기후에서는 그게 상쾌하거든요. 얼마 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우리는 젖은 수영복을 입은 채 둘러앉았다. 하인이 얼음처럼 차가운 엷은 마티니를 가져왔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두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보통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이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작지만 즐거운 재능, 말로 여자를 호리는 능력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물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입에서는 말 그 자체로는 무해하고 피상적인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진짜 메시지, 음탕하고 흥미진진한 약속은 몸의 사지와 기관으로부터 나와 나의 눈을 통해 전달된다. 솔직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나 자신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요는 어쨌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치 칸타리스 교황에게 부인이 있다면 칸타리스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칸타리스 최음제처럼 효과를 발휘한다. 교황에게 부인이 있다면 맞은편에 앉아서 15분만 열심히 노력할 기회를 준다면 그녀도 입을 벌리고 욕망으로 눈을 빛내며 탁자 너머 나에게로 몸을 기울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단치 않은 작은 재능이다. 그럼에도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늘 이 재능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우리 넷, 나와 두 아름다운 여자, 작은 남자는 수영장가에 반원을 그리고 있는 일광욕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며 6시에 따뜻한 햇볕이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을 즐겼다. 나는 원기가 충만하여 그들을 한참 웃겼다. 늙고 탐욕스러운 글래스고 공작 부인이
초콜릿 상자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정갈에게 물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은 웃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파리 외곽에 있는 집 정원의 거미 온실 내부를 자세히 묘사하자 듀자는 역겨움과 즐거움 때문에 몸을 비틀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 이르자 압둘 아지즈의 선량하게 반짝거리는 눈이 나에게 머물곤 했다. 그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차에서 들은 것과는 달리 당신이 여자에게 전혀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오. 아니면 이 쾌적한 환경 때문에 마침내 큰 슬픔을 잊게 된 것인가. 아지즈 씨는 그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나에게 웃음을 지었다. 친근한 웃음이었다. 나도 친근한 웃음으로 답을 했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가. 그는 내가 여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정말 반가워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다 좋았다. 다음 몇 시간의 일은 얼른 지나가도록 하겠다.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은 자정이 지난 뒤부터였기 때문이다. 그 전에 몇 시간은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7시에 우리는 모두 수영장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며 옷을 갈아입었다. 8시에 우리는 커다란 거실에 모여 칵테일을 마셨다. 두 여자는 모두 멋지게 변신했으며 몸에서는 보석이 반짝거렸다. 둘 다 가슴이 깊게 패고 소매가 없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옷들은 파리의 커다란 패션 전문점에서 온 것이 틀림없었다. 여주인은 검은색, 딸은 연한 파란색 드레스였다. 그들 주위 어디에나 그 취할 듯한 향수 냄새가 흘러넘쳤다. 대단한 모녀였다. 나이 든 여자는 어깨 앞쪽에 살이 약간 붙어 있었다. 가장 정열적이고 노련한 여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다. 말을 타는 여자가 계속 말 위에 앉아 있다 보면 밧장다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열이 강한 여자는 계속 남자를 안기 때문에 어깨가 묘하게 둥글둥글해지는 법이다. 일종의 직업적 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기형 가운데는 가장 고귀한 것이었다. 딸은 아직 이런 독특한 명예훈장을 얻을 만한 나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몸의 형태를 관찰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그녀가 방을 돌아다닐 때 꼭 끼는 비단 드레스 밑으로 드러나는 허벅지에 미끄러지는 듯한 화려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드러난 등의 척추에는 아주 짧고 부드러운 황금색 털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 뒤에 서 있을 때는 손등으로 그 아름다운 척추를 아래 위로 쓰다듬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기가 어려웠다. 8시 30분에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저녁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나 여기서 음식이나 포도주를 묘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겠다. 식사를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내가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서 섬세하고 교활하게 여자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후식이 나왔을 때 그들은 내 눈앞에서 햇볕을 쬐은 버터처럼 녹고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커피와 브랜디를 마시기 위해 거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주인의 제안에 따라 브리지 3판 승부를 두어 차례했다. 저녁 시간이 끝날 무렵 나는 내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확신했다. 나의 오랜 마법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두 여자 모두 조건만 낸다면 무조건 내 요구에 응해줄 것 같았다. 이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점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여주인의 얼굴은 흥분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카드 탁자 너머로 나를 볼 때마다 그 크고 검은 벨벳 같은 눈이 점점 커지고 콧구멍은 팽창했다. 입이 약간 열리면서 이새를 비집고 나온 촉촉한 분홍색 혀끝이 드러났다. 놀라울 정도로 도발적인 얼굴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몇 번씩이나 좋은 패를 내놓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딸은 어머니처럼 과감하진 않았지만 직접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자주 있는 일이었다. 눈썹을 약간 들어올렸다. 1cm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높이였다. 마치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이어 얼른 작고 교활한 미소를 지어 보임으로써 스스로 답을 제공했다. 모두 잘 시간인 것 같군. 아지즈 씨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하고는 덧붙였다. 11시가 넘었네. 자, 들어갑시다. 그때 묘한 일이 벌어졌다. 두 여자는 즉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정신이 멍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빠른 움직임은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지즈 씨가 화를 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내가 듣기에 그의 목소리는 전과 다름없이 쾌활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을 끄고 있었다. 나 역시 잠자리에 들기를 바란다는 뜻임이 분명했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부인과 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내 귀에 대고 속삭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제 어디에 가 있으라는 짧은 서너 마디.
그러나 두 여자가 쏜살같이 빠져나간 방의 카드 탁자 옆에 나 혼자만 바보처럼 남겨져 있었다. 주인과 나는 그들을 쫓아 계단을 올라갔다. 2층 층계참에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코넬리어스 씨, 여주인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코넬리어스 씨, 딸이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부족한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저씨가 말했다. 그들은 몸을 돌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층계로 올라가 3층의 내 방으로 향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이미 하인이 묵직한 능지 커튼을 쳐놓았다. 나는 밤 구경을 하기 위해 커튼을 열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공기는 고요하고 따뜻했다. 달이 찬란하게 사막 위를 비추고 있었다. 밑에 수영장은 달빛을 받아 잔디밭에 놓인 거대한 거울처럼 보였다. 그 옆에 우리가 조금 전에 앉아 있었던 4개의 일광욕 의자가 보였다. 나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집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 방에서 나가 복도를 배회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나는 오래전에 세상에는 절대 불필요한 모험으로 자극을 하면 안 되는 3가지 인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불가리아인, 그리스인, 시리아인이었다. 이 인종에 속하는 남편은 어떻게 된 일인지 외간 남자가 자기 마누라와 눈앞에서 시시덕거려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외간 남자가 자기 마누라 침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띄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아지지 씨는 시리아인이었다. 따라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했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면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2 여자 가운데 하나여야 했다. 오직 그 여자. 만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이 4분 전에 그들을 방으로 올려보내는 모습을 보고 난 뒤 나는 가까운 미래에는 더 이상의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내 속이 지옥의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옷을 벗고 오랫동안 냉수 샤워를 했다. 그런대로 약간은 도움이 되었다. 달빛을 받으면서 잠을 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커튼을 꼭 여미고 침대로 들어갔다. 다음 1시간 정도 길버트 화이트가 쓴 셀본의 자연사를 조금 더 읽었다. 이것도 도움이 되었다. 마침내 자정은 지나고 1시는 안 되었을 때 큰 아쉬움 없이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막 잠이 들려고 했을 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전에도 여러 번 들어본 소리. 그럼에도 나에게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강한 전율을 일으키면서 아주 많은 것을 환기시키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일련의 작고 부드러운 금속성으로 이루어졌다. 금속이 금속과 부드럽게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누군가 바깥에서 아주 느리게, 아주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릴 때 나는 소리였다. 순식간에 잠이 달아났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눈을 뜨고 문 쪽을 보았다. 커튼이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으면 좋을 것을. 달빛이 조금만 비쳐들어도 지금 내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름다운 형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방은 지하 동굴처럼 깜깜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커튼이 바스락거렸다. 잠시 후 문에서 나무와 나무가 부드럽게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소리였다. 이어 손잡이를 놓는 것과 동시에 걸쇠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양탄자를 걸어 나에게 다가오는 발소리, 발가락 끝으로 걷는 소리. 무시무시한 순간 혹시 압둘 아지즈 씨가 손에 긴 칼을 들고 나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따뜻하고 유연한 몸이 내 몸 위로 휘어지더니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 소리 내지 말아요. 내 사랑. 나는 둘 가운데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올 줄... 그녀의 손이 내 입을 덮었다. 제발.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무 말 말아요. 나는 버티지 않았다. 입은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에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입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이야기를 건너뛰어야겠다. 이것은 전혀 나답지 않은 행동이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뒤에 이어진 멋진 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생략해야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내 의사를 존중해주기 바란다. 어쨌든 기분 전환 삼아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원한다면 당신의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 내가 알았던 수도 없이 많은 여자 가운데서 이 시나이 사막의 여자만큼은 엄청난 환희의 극치를 맛보게 해준 여자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녀의 솜씨는 아주 놀라웠다.
그녀의 정열은 강렬했다. 그녀의 전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다. 그녀는 매번 새롭고 복잡한 작전을 구사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스타일이 내가 만나본 어떤 여자보다 섬세하고 심원했다. 그녀는 위대한 예술가였다. 천재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나이 든 여자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진정한 천재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나로서도 그 어둠 속에서는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어느 쪽으로든 한 푼도 걸지 않을 것이다. 매우 거친 카덴차가 끝난 뒤에는 그것이 부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래, 부인이 틀림없어. 그러나 갑자기 템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번 선율은 너무 유아적이고 순수해서 나는 속으로 이건 분명히 딸이라고 장담했다. 그래, 딸이 틀림없어. 정답을 모르니 미칠 것 같았다. 정말 감질났다. 동시에 겸손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결국 감식가, 최고의 감식가도 병에 붙은 딱지를 보지 않고 생산 연도를 맞추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로구나. 정말 이번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때인가 나는 담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성냥불의 힘을 빌려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즉시 그녀의 손이 날아오더니 담배와 성냥을 모두 잡아채 멀리 던져버렸다. 나는 여러 번 그녀의 귀에 대고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세 마디가 이어지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올라와 입을 때렸다. 상당히 아팠다. 좋아, 나는 생각했다. 일단은 이대로 두자.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뒤 아래층에서 얼굴의 광채를 보면, 내 눈과 마주친 상대의 눈을 보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지만 분명한 표시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무엇보다도 내 이가 그녀의 왼쪽 목덜미에 옷으로 덮이는 선 바로 위에 만들어 놓은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을 터였다. 사실 그것은 좀 교활한 행동이긴 했다. 그러나 워낙 타이밍이 완벽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열정이 가장 높이 고조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를 사납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 행동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밤이었다. 적어도 4시간을 흐른 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격렬하게 포옹하더니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방을 빠르게 나갔다. 나는 다음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잠을 깨고 침대에서 나와 커튼을 열었다. 어제와 다름없이 밝고 뜨거운 사막의 하루였다. 나는 천천히 목욕을 하고 평소처럼 세심하게 옷을 입었다. 편안하고 상쾌했다. 중년의 이른 나이에도 여전히 눈만으로 여자를 방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보통 여자인가,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 알아내는 일도 흥미진진할 터였다. 그 답은 곧 알 수 있겠지. 나는 층계 두호를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아지씨가 거실의 작은 책상에서 뭔가 쓰고 있다가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잠자리는 편안했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너무 으스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아지씨는 내 옆으로 다가와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그의 빈틈없는 작은 눈이 내 얼굴에 머물더니 뭔가를 찾아내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를라우드 살림에서 5분 전에 전화 왔는데 우편 트럭으로 펜벨트가 도착했답니다. 살레가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면 준비가 될 겁니다. 아침을 드시고 난 뒤 내가 모셔다 드리죠.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가지게 되어 섭섭하네요. 이렇게 둘러주셔서 너무 즐거웠는데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려고 거실로 갔을 때도 주인은 책상에서 계속 뭔가를 쓰고 있었다. 주인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지금 끝내놓아야 할 일이 2가지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가방은 싸서 차에 옮겨놓겠으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계십시오. 집사람과 딸애도 곧 내려올 겁니다. 부인이 먼저 왔다. 거실로 미끄럼질치듯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바로 나일강의 눈부신 여왕 산무 라무트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목에 가볍게 걸친 옅은 녹색 시폰 스카프였다. 가볍지만 세심하게, 워낙 세심하게 걸쳤기 때문에 목의 피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부인은 바로 남편에게 가더니 뺨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잤어요 여보? 여자가 말했다. 이 교활하고 아름다운 암캐. 나는 생각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코넬리어스 씨? 안녕히 주무셨나요 코넬리어스 씨? 안녕히 주무셨나요 코넬리어스 씨? 그녀는 쾌활하게 말하며 내 맞은편 의자에 와서 앉았다. 잠자리는 편하셨나요? 부족한 게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그날 아침 그녀의 눈에서 본 것 같은 불꽃을 본 적이 없었다. 여자의 얼굴에서 그런 기쁨의 빛을 본 적도 없었다. 아주 잘 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는 아지즈 씨 쪽을 건너다 보았다.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책상에서 뭔가 바쁘게 쓰고 있었다. 부인이나 나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오쟁이를 지게 한 가엾은 남자들과 다를 게 없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물며 바로 자기 앞에서. 모두들 안녕하세요. 딸이 소리치며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는 덧붙였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코넬리어스 씨. 그녀는 분홍색 슬랙스에 젓갈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몸에 가볍게 그러나 세심하게 스카프를 묶고 있었다. 시폰 스카프였다. 밤은 잘 보내셨나요? 그녀가 물으며 신혼의 신부처럼 내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앉는 자세 때문에 그녀의 허벅지 하나가 내 팔뚝에 닿았다. 나는 등을 뒤로 젖히고 그녀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나를 마주보며 눈을 찡긋했다. 눈을 찡긋한 것이다. 그녀의 얼굴 역시 어머니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빛을 발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나이든 여자보다 더 흡족한 표정이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둘 가운데 물린 자국을 감출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둘 다 스카프로 목을 가리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나 왠지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에게 진실을 감추기 위해 둘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뭐하러 그런 야릇하고 골치 아픈 일을 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만일 그들끼리 음모를 짜고 계획을 세웠다면 어디까지일까? 어젯밤에 제비라도 뽑은 것일까? 아니면 손님이 올 때마다 번갈아 나서는 것일까? 이 집에 다시 와봐야겠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러 가능한 빨리 다시 와봐야겠어. 사실 하루 이틀 뒤에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차를 몰고 내려올 수도 있었다. 다시 초대를 받은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준비되셨습니까, 코넬리어스 씨? 아지즈 씨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네, 다 됐습니다. 여자들은 웃음을 지으며 커다란 녹색 롤스로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맵시 있게 걸어나갔다. 나는 모녀의 손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매우 고마웠다고 한 사람씩 인사했다. 이어 주인 옆자리에 올라탔다. 주인이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녀는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창을 내리고 마주 손을 흔들었다. 이어 우리는 정원을 빠져나가 사막으로 들어갔다. 돌이 깔린 노란 길을 따라 마그아라 산을 에둘러 갔다. 전신주가 우리와 함께 행진을 하고 있었다. 주인과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유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가능한 한 호감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제 나의 목적은 다시 그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를 초대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내 입으로 그에게 직접 청해야 했다. 나는 정 안되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 나는 그의 목을 따뜻하게 움켜쥐며 그렇게 말하고는 이런 식으로 덧붙일 생각이었다. 혹시 이쪽으로 다시 지나게 되면 들려도 되겠습니까? 그가 좋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제 내 입으로 딸아이가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시겠지만 따님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부인도 못지않게 어여쁘더군요. 사실 두 분한테 반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봤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을 이었다. 둘 다 아주 짓궂죠. 외간 남자들과 시시덕거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시시덕거리는 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죠. 나는 즐겁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혹적인 일이죠. 30분도 안 되어 우리는 이스말리아와 예루살렘을 잇는 도로에 이르렀다. 아지즈 씨는 검은 타맥 도로에 올라서더니 시속 110km의 속도로 주유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몇 분이면 주유소였다. 나는 재방문 문제로 살살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물론 자연스럽게 초대를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선생 댁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더군요. 그만하면 괜찮죠? 이렇게 외딴 곳에서 세 분만 사시니 가끔은 외롭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곳이라고 다를 바 없죠. 사람은 어디에 있든 외로우니까요. 사막이든 도시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찾아오죠. 가끔씩 들르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처럼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 집에 와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친절과 환대를 만나기 힘들거든요. 나는 그가 다시 한번 들으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짧지만 좀 불편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건너기 위해 내가 말했다. 선생은 부모로서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사력을 깨 행동하고 계시더군요. 내 행동이요? 네, 저런 외딴 곳에 집을 지어놓고 딸만을 위해 딸을 보호하며 그곳에 사시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그가 웃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앞에 도로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600m 정도 앞에 주유소와 오두막들이 보였다.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가 차 안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웃음만 지었다. 이번에는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런 칭찬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화려한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이쁜 딸 때문만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신다고요? 말씀하셨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막이라고. 선원이 바다를 사랑하듯 사막을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게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운전대에 올린 채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시선은 앞에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군요. 사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아니,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창밖에 사막을 내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군요. 벌써 37도는 넘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는 불편한 듯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그 집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닐 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점은 안심하세요. 우리는 이제 주유소에 거의 다 왔다. 그는 차의 속도를 늦추었다.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했다. 이야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두 아랍인이 라곤다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딸 말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말하고 있었다. 선생이 만날 딸이요. 그 아이는 제 외동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아이보다 5살 많은 딸이 하나 또 있지요. 틀림없이 내가 본 따님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겠군요. 그 따님은 어디 사나요? 베이루트에 삽니까? 아니요. 그 아이도 집에 있습니다. 어느 집이요? 방금 우리가 나온 집 말입니까? 네. 하지만 못 봤는데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덧붙였다. 못 보셨을 겁니다. 왜죠? 그 아이는 나병에 걸렸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요. 당연히 놀라시겠죠. 그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게다가 나병 가운데도 가장 악질적인 경우거든요. 가엾은 아이예요. 마비성 나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건 저항력이 아주 강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절성 나병이기만 해도 훨씬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에 있는 방이죠. 그때쯤 차는 주유소에서 멈췄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의자에 앉은 채 그 작고 영리해 보이는 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던 압둘 아지즈 씨의 모습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코넬리어스 씨. 진정하세요. 선생은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염력이 강한 병이 아니니까요. 아주 깊숙한 접촉을 하지 않는 한 그 병은 절대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햇빛을 받으며 섰다. 병에 걸려 얼굴이 문드러진 아랍인이 나를 보며 싱긋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펜벨트는 다 고쳐놓았어.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담배를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담뱃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담뱃갑을 집어들고 담배를 한 대 꺼내 간신히 불을 붙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녹색의 롤스로이스는 이미 500m 떨어진 곳에 가 있었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다. 역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